저기요, 누구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외딴 집. 은채는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데워 먹으려다 갑작스레 울려 퍼진 문 두드림에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았다. 바깥은 이미 늦은 시각. 동네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찾아올 일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방 안으로 찬 기운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얇은 겉옷 하나 걸친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엔 우비도 없이 낡은 갓을 쓴 노인이 서 있었다. 온몸이 젖은 차에 떨고 있었고 그의 어깨 위로는 낡은 비닐 봉지가 덜렁 매달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잠깐만 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는 잠시 주춤했다. 낯선 이에게 문을 여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뒤쪽 부엌에 누워있는 어머니, 정곡 씨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우린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닫지 말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게 진짜 부자야. 그 말이 귀 안에 메아리 쳤다. 은채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집이 넉넉하진 않지만 비피하실 수는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자국마다 진흙물이 바닥에 남았지만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른 걸레를 챙겼다. 그는 부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은채는 조심스레 부엌 찬장에서 남은 죽을 덜어냈다.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시래기 죽인데 맛은 별로 없을 거예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세 사람의 저녁은 조용히 흘렀다. 창밖으로는 빗소리만이 세차게 들렸고 낡은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정곡 씨는 누운 채 눈을 뜬 채로 노인을 몇 번 훔쳐보았다. 경계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노인은 고개를 숙여 물었다. 부엌 쪽에 자리 좀 빌려도 될까요? 잠깐 눈 좀 붙이고 싶어서.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 담요 하나와 낡은 요를 꺼내 건넸고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조심스럽게 부엌 옆 한켠에 몸을 눕혔다. 은채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꿰매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산 너머 가을물은 이미 두글 넘을 듯 차오르고 있었고 전등 불빛 아래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던 무렵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은채는 부엌 쪽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노인이 조심스레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습관처럼 주전자에 무언가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 하세요? 은채가 조용히 물었다. 노인은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이 잘 안 와서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얻어먹은 죽에 대한 작은 감사 표시이기도 하고요. 은채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에게서 묘한 차분함이 느껴졌다. 말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어떤 질서와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주전자 속에서는 쑥과 뽕잎, 생강 등이 은은하게 끓고 있었다. 한약재 특유의 향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은채는 그 향을 맡으며 문득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겨울마다 다려주던 감기약 차가 떠올랐다. 그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낯선 노인의 조용한 존재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따뜻함을 남겼다. 은채는 눈을 감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사람도 우리처럼
어디론가부터 밀려온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와트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첫 딸기 우는 소리에 은채는 가볍게 눈을 떴다.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하게 산자락 사이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이불 속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는 자연스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부엌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랐다. 노인의 자리였던 낡은 돗자리 위는 텅 비어 있었다. 담요는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어디 간 걸까? 은채는 얼른 문을 열고 마당을 둘러보았다. 바깥은 축축한 흙냄새가 감돌았고 하늘은 아직 회색이었다. 그러다 안채 마루 앞 나무 반상 위에 놓인 하얀 양철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자. 그 위에는 삐뚤삐뚤한 연필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마음을 닫지 않은 이에게 은채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바랜 1,000원짜리 지폐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아래엔 손때 묻은 작은 노트 한 권과 몇 장의 종이가 접혀 들어 있었다. 그 노트의 표지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 기억을 위한 약속. 그녀는 숨을 삼켰다. 노트 속에는 날짜가 적힌 메모, 비에 잠긴 마을 목록, 그리고 손으로 그린 조그만 건물 스케치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종이에는 임시교실, 나무 탁자, 아이들 책장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어머니 전곡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채야, 그게 뭐니? 그녀는 돌아보며 상자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전곡 씨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너를 시험한 거다.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단 걸 알고 싶었던 거지. 그 말에 은채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잠시 후 동네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시장에 들렀던 이웃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어젯밤 그 노인? 너네 집에 잤다며. 근데 아침에 상자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면서 또 다른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상자에 돈이 들었다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시선들이 하나둘 은채의 집을 향했다. 사람들의 입은 점점 독해졌고 은채는 나갈 때마다 등에 꽂히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처음엔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저녁 무렵 장독대 옆에 앉아 물을 드고 있던 은채는 상자를 다시 꺼내어 펼쳤다. 구석에 조심스레 접힌 손수건 하나가 있었다. 하얀 면에 푸른 실로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원아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갈한 한자, 섬세한 자수, 분명 허투루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줬던 말을 떠올렸다. 진짜 어른은 조용히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이란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밤 은채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부자리 옆에 상자를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졌고 불 꺼진 마을은 고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왜 하필 우리 집이었을까?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물음이 잉태되었다. 혹시 이 작은 상자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남긴 자국은 아닐까? 그날 저녁 은채는 작은 상자와 노트를 품에 안고 안방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어머니 전곡 씨는 벽 쪽에 기대 앉아 기침을 하다 말고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거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동네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리는 것 같더라. 은채는 대답하지 않고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거기에는 마치 여정을 기록한 듯한 글이 줄지어 있었다. 어느 마을은 물에 잠겨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적혀 있고, 어떤 날은 노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가에서 아이가 글자를 그리는 모습을 스케치로 남긴 페이지도 있었다. 잠시라도 비를 피하게 해준 그 마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작은 씨앗뿐. 그 문장은 수줍은 듯 조용히 적혀 있었고, 은채는 그 글을 보고 무언가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다. 이튿날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간 은채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눈이 마주쳤다. 한 명이 말을 붙였다. 은채야, 그 상자 말이야.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주고 간 거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요즘 사기꾼들도 말 참 잘하더라. 또 다른 아주머니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 돈이 어쩌면 무슨 문제 있는 돈일 수도 있어. 신고는 했니?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돌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봉투가 터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한 아이가 달려와 도와줬다. 은채 누나, 괜찮아요. 그 아이는 마을 어귀에서 자주 보던 수호였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다. 수호가 말없이 콩나물을 다시 주워 담는 걸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조용히 도와주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겁부터 내는 걸까? 저녁, 은채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 돈, 우리 쓰지 말고 아이들 쉴 수 있는 교실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전곡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해봐라. 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은채는 다시 노트를 펼쳐 노인이 남긴 도면을 따라 마당 끝 헛간 옆에 선을 그었다. 머릿속에는 희미한 교실의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책상이 6개, 아이들이 웃으며 글씨를 배우는 풍경.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이자 마을 대표인 김종수 씨가 집 앞에 찾아왔다. 손에는 공문처럼 보이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 은채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니 너도 입장을 좀 밝혀야겠어. 그는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듯했지만 목소리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은채는 손에 들고 있던 쪽지를 내려놓고 작게 대답했다. 그 돈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떠오른 노인의 모습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이었지만 마음속엔 그 어떤 친척보다 깊이 새겨져 있었다.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건넸다. 어쨌든 위에서는 공문이 내려왔으니 정식으로 소명서를 써내야 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종이가 손에 닿는 순간 은채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려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노인이 남긴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나는 이 돈의 주인을 모르지만 그 뜻만큼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글을 다 쓰고 은채는 문을 열어 마당 끝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흐렸고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는 조용한 마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김종수 이장은 회의실 앞에 선 채 양복 자락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은채 씨 댁에 의문의 상자가 들어온 후 우리 마을이 꽤 떠들썩합니다. 그 상자에 담긴 돈, 그리고 그 돈의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리며 서로를 쿡 찔렀다. 어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몇몇 청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은채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함께 노인이 남기고 간 노트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앞줄에 조용히 서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러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손에 든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담담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돌며 기록된 풍경, 이름 모를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노인이 그린 작은 교실 도면,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비를 피하며 글씨를 배울 수 있는 곳, 딱 그것뿐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믿었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트로 그녀의 손끝으로 옮겨졌다. 긴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맨 뒤에 앉아있던 노인, 서태호 할아버지였다. 그는 조심스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릴 적엔 바닥에 앉아 돌멩이로 긁자 흉내나 내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책상도 없고 장마만 오면 학교도 못 간다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시작해야지. 법보다 앞서야 할 게 사람의 마음일 때도 있는 거야. 이 말을 계기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은채는 마을로부터 조건부 허락을 받았다. 공식 인가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시도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마당 옆 공터에 첫 번째 벽돌을 내려놓았다. 허름한 담장 너머로 동네 아이들이 고개를 쏙쏙 내밀며 구경했다. 누나, 여기서 진짜 공부해요. 정말 책상이 생겨요. 은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수호가 달려가 작은 삽을 들고 돌아왔다. 저도 도울래요. 흙도 파고 물도 나르겠어요. 그렇게 공터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동네에서 목공을 하던 박노식 아저씨는 낡은 창틀 몇 개를 가져다 주었고 슈퍼 아주머니는 오래된 돗자리와 주전자 몇 개를 내놓았다. 마을 뒷골목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재봉사 한 분은 헌 커튼 천을 잘라가니 커튼을 만들어 주었다. 누구도 소리 높이지 않았지만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그들은 천천히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늦장마가 몰아치던 밤, 바닥에 놓아둔 벽돌 몇 개가 무너졌다. 은채는 비닐 포장을 꺼내어 쏟아지는 빗 속에서 벽돌 위를 덮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 주었다. 이런 날씨엔 사람 먼저 챙겨야지. 김종수 이장이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 곁에 섰다가 입을 열었다. 위에서 말이야. 너한테 정식 신청서를 다시 받아보자는 얘기가 나왔어. 공식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단다. 은채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쓰러진 벽돌 하나를 들어 다시 쓰면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믿음을 쌓는 일이구나. 며칠 후 마침내 작은 교실의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기둥 6개,
철제 지붕 대신 이웃 어르신들이 기증한 낡은 함석판을 이음사에 삼아 얹었다. 바닥은 아직 다지지 못했지만 벽 하나가 세워졌고 은채는 벽에 못을 박아 작은 칠판을 걸었다. 아이들은 그날 아침부터 몰려왔다. 각자 알록달록한 장화를 신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모래를 나르고 돌을 옮겼다. 누군가가 자, 여기 앉아봐. 소리치면 금세 책상 없는 바닥에 둘러 앉아 흙먼지 묻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은채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다. 이 교실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종수 이장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손에는 마을회의 공고문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은채야, 오늘 저녁 회의에 꼭 나와줘. 새로운 인물이 너를 찾는다고 해서 말이지. 회의실 안. 은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방 안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군청에서 파견된 듯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는 은채의 손에 들린 노트를 향하고 있었다. 이 노트 혹시 어디서 난 겁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속에서 꺼낸 손수건과 노트를 건넸다. 남자는 그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제 외삼촌의 글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죠. 이름은 원기태입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사와사와자 토자와 메이타 김종수 이장이 소리를 낮췄다. 혹시 그분이 그날 비 오는 밤 은채네 집에 묵었던 분인가?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말했다. 그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대신 필요한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고는 떠나는 그날 회의는 긴 논의 없이 끝이 났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밤 찾아온 노인은 단순한 떠돌이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작은 간이 교실 앞에 푯말이 하나 세워졌다. 원기태 임시학당 마음을 심는 곳. 은채는 못질을 끝내고 뒤로 물러났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 푯말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해가 지기 전 산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은채는 손에 남은 못자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음은 지붕이야. 그녀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늦어름의 해는 느리게 기울었다. 학당 앞 텃밭에는 아이들이 심은 고추와 깨잎이 어설프게 자라고 있었고 철 지난 개나리가 다시 꽃을 피우는 듯한 묘한 계절이었다. 은채는 교실 한쪽에서 아이들과 한글 카드를 만들고 있었다. 가는 가방, 나는 나무.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따라 읽는 사이 학당 앞 큰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회색 모시 옷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다. 그는 발소리도 없이 그늘에 서서 오래된 흙담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저분 누구세요? 아이 하나가 속삭였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다. 눈에 익은 실루엣,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 바람에 노인의 모자가 들썩였다. 혹시 기타의 어르신이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엔 변함없는 조용한 눈빛이 있었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는 한참을 둘러보다 나지막이 말했다. 은채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풍경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아이들, 이곳이 따뜻하겠구나. 은채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조용히 오시네요. 사라질 때처럼. 그는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줄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기타에 낡은 나무 다리 위에서 아이 하나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실수의 증거이자 다시 걸어야 할 길의 시작입니다. 은채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기타에는 교실 안쪽 벽에 기대어 아이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그를 낯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아이는 그에게 사과 하나를 건넸고 또 다른 아이는 할아버지도 같이 앉아요. 하고 손을 끌었다. 기타에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이에 앉았다. 한 아이가 종이에 글씨를 쓰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름도 써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타의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이름이 적혔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는 썼다. 우리 할아버지, 교실 만들기 도와주신 분. 해가 기울 무렵 기타에는 교실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 떠나야겠어요. 여긴 당신들이 지켜야 할 곳이니까.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작별임을 알았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은채는 봉투 안에서 편지지 하나를 더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 마을에서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방향이 나의 마지막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속에, 당신의 눈빛 속에 나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기태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매일 같이 말한다. 할아버지 오늘 오실까? 그리고 교실 벽 한쪽 그가 앉았던 자리엔 아직도 누군가 자리를 비워두었다. 가을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교실 앞 담벼락에 작은 전단 한 장이 붙었다. 종이 끝은 바람에 찢어졌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름 원기타의 마지막 행방, 강원도 모계마을. 문희 김지아. 은채는 그 전단을 읽고도 쉽게 손을 떼지 못했다. 김지아, 낯선 이름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울림이었다. 사진은 오래돼 흐릿했지만 분명 기타의 어르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회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틀 후 교실 앞에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긴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눈매는 어디선가 본 듯한 차분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교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문을 두드렸다. 혹시 여기 원기타의 선생님을 아시나요? 은채는 문득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이곳에 잠시 머무르셨던 적 있어요.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수건이었다. 똑같은 파란 자수, 원아이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어릴 적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어머니는 그분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사고 소식도 들었고 누구도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물은 참았던 시간이 무너지듯 조용히 흘렀다. 그런데 몇 달 전
한 지인의 소개로 이 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교실을 지었다고, 누군가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들었다고. 지아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게 그분이라는 걸 왠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은채는 지아를 안채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 앉아 그녀는 상자 속 노트와 기태가 남긴 사진, 편지를 꺼내 건넸다. 지아는 말없이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저예요. 2살 때쯤일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진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했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분이 여기에 남기고 간 것. 제가 이어도 될까요? 은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 교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음 있는 사람이 함께 지켜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은채는 교실 뒤편 작은 방을 정리했다. 오래전 기타에 어르신이 묵었던 자리, 그곳에 새로이 이불을 깔고 창가에 작은 조화를 놓았다. 며칠 후 지아는 마을에 정착했다. 서울에서 다니던 약국을 정리했고 소박한 방 하나를 얻어 아이들의 글씨 교정을 도왔다. 그녀의 필체는 어쩐지 기태와 닮아 있었고 아이들은 지아 선생님이라 부르며 금세 따랐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지아는 칠판 한쪽에 이렇게 썼다. 지우는 것보다 남기는 글씨가 더 용기입니다.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자주 묻고 더 자주 웃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하나둘 자신도 모르게 교실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누군가는 물을 주고 갔고 누군가는 다 마신 커피캔으로 연필꽂이를 만들어 두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그 작고 흔들리던 교실을 이제는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은채는 밤마다 그 생각을 되뇌었다. 어쩌면 진짜 기적은 누군가의 복귀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지키려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초겨울이 다가오면서 산 아래 마을은 서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달렸고 찬 바람 사이로 장독대 뚜껑이 달그락거렸다. 아이들은 털모자를 눌러쓰고도 교실로 뛰어들어왔고 작은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손을 녹였다. 지아는 교실 앞쪽에 서서 읽기 수업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단정하고 따뜻했으며 아이들의 시선은 조용히 그녀에게 모였다. 은채는 뒤쪽에서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낙엽 그림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기증받은 헌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교실 문을 열었다. 동네 외곽에서 식당을 하던 한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보를 접어 들고 들어와 책상 위에 조심스레 펴놓았다. 거기엔 따뜻한 미역국과 잡곡밥, 김치가 놓여 있었다. 교실 아이들, 간식 말고 따뜻한 밥도 먹어야지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손놀림은 정갈했고 눈가에는 묘한 뭉클함이 감돌았다. 은채는 말없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저녁 그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하고 갔다. 그 어르신 당신 아버지처럼 생겼어요. 젊었을 땐 날카롭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와서야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옛 사진을 들고 온 이도 있었고 기타에 어르신과 함께 일했던 기억을 꺼내는 이도 있었다. 그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기타의 씨는 말없이 뭔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쌀 한 포대, 붓 한 자루, 그리고 점점 마을은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억지로 강요한 적 없었지만 그가 남긴 자취를 따라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아는 은채와 함께 공터에 새 나무를 심었다. 교실 뒤편 바람이 잘 드는 그늘진 자리에 감나무 한 그루를 조심스레 뿌리 내렸다. 이 나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과일이에요. 어릴 땐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떫은 맛이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지아는 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은 가벼웠고 하늘은 맑았다. 은채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손을 내미는 법. 그녀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날 밤 교실에는 아이들 외에도 마을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손수 만든 연극을 선보였다. 제목은 우리 교실 이야기. 종이로 만든 편말과 색종이로 꾸민 무대 위. 아이들은 기타의 어르신 역할을 서로 하겠다고 다투었다. 나는 비 오는 날 찾아온 할아버지야. 나는 밥 주는 은채 누나.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지아는 눈물을 훔쳤고 은채는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문득 기타의 어르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겨울은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 교실만큼은 따뜻했다. 그것은 난로 때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듬해 봄, 눈이 녹은 들판에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마을 입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계절. 공터에 세운 임시 교실은 이제 단단한 벽을 가진 진짜 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붕은 더 이상 함석이 아니었고 벽은 아이들이 직접 칠한 밝은 노란색이었다. 창문 옆에는 조그만 꽃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다. 교실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책과 나무 책상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군청과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들, 마을 이장,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여 작은 개교식을 열기로 한 날, 원기태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은채는 흰색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지아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교실 문 앞에 나란히 섰고 마을 어르신들은 교실 주변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김종수 이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한때 이 작은 교실을 의심했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말 없는 누군가의 용기와 그걸 이어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뒤이어 아이들이 손에 종이꽃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용히 피어난 봄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라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지아는 은채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엔 이 교실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네요. 은채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기억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미래를 위한 곳이 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모두가 떠나고 조용해진 교실. 해질녘 은채와 지아는 교실 뒤편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나무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마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은채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으로 발견된 기타에 어르신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에도 나는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조용히 남기로 했지만 이 자리에 당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아는 그 글을 읽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감나무 아래 흙을 조금 파고
봉투를 묻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여기에 놓아드리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교실 창문에는 아이들이 남긴 그림들이 반짝였다. 별, 책, 나무, 그리고 이름 없는 어떤 얼굴, 그리고 교실 현관 위 햇빛에 반짝이는 문패가 있었다. 원기태 배움터. 말 없는 마음이 시작한 이야기. 그 교실은 더 이상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